세계적인 심리학자 로버트 차일든이라는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그 중에 엄청 유명한 책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인구수 대비 판매 수가 대한민국이 제일 많거든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찐 감정이 있다, 설득에. 이제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집단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의 다른 사람들을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뭔가 구매를 하거나 뭔가를 살 때 이성적인 것을 통해서 더 많이 구매를 하나요? 아니면 감성을 더 많이 쓰나요? 훨씬 많이 다릅니다. 네, 현재 하시고 있는 일을 네네.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심리상담사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내담자들이 이제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치료하고 또 이제 좋은 쪽으로 성장하게 도와주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사가 되는 게 사실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심리상담사는 최소 석사 학위 이상은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그런 정석적인 방법은 이제 4년제 대학교의 심리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이제 심리상담과 관련된 학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을 한 이후 이제 한국상담심리학회나 아니면 한국상담학회 이 두 곳 중에 하나에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는 그 기간 동안 뭐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받고 그리고 그것에 상응하는 그런 시험을 합격을 해서 심리상담사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담사가 되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제가 20년도에 석사 학위를 취득을 하고 한 1년 정도 트레이닝을 받고 시작했기 때문에 2년 1개월 정도? 그 기간 동안 지금까지 상담하신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대략적으로 있으실까요? 150명에서 200명 사이 정도? 심리 상담사들은 보통 연봉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진짜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데요. 평균적으로는 3,500에서 4,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500, 4,000 정도. 많이 버시는 분들은 얼마 정도 벌어요? 정말 많이 법니다. 제가 어깨너머로 좀 들었을 때는 5억 정도 버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은영 선생님도 심리 상담 이런 거 아닌가요? 아, 그분은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 중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이제 그쪽 분야를 이제 파셔서 심리학자처럼 보이긴 하죠. 심리 상담을 하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도 있고 안 바뀌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담사의 역할이 더 큰 거예요? 아니면 상담을 받으시는 그 분들의 역할이 더 큰 건가요? 딱 잘라서 둘 중에 뭐가 더 크냐라고 묻는다면 내담자의 역할이 더 큽니다. 일타강사가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학생의 의지가 없으면 안 바뀌는 거죠. 그쵸. 여러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은 남이 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되게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도 없나요? 심리상담사라고 하면 거의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내담자가 전 회기, 그러니까 이 전 시간에 상담을 했는데 너무 불편한 것들이 있었어. 혹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뭐 그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었어. 라고 하면 그 다음 회기에 지각을 하거나 아, 몸이 어디 아파요. 좀 오늘 컨디션이 너무나도 많이 안 좋네요.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이제 상담을 취소하거나 그러는데 그 행동을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 내담자조차도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무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 내가 그 전에 불편한 그런 감정과 그런 말들 때문에 취소를 하는 것임을 인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뚫고 나가는 게 사실 성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되는 마음가짐이나 마인드,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고자 하는 동기, 변하고자 하는 의지거든요. 상담에 오신 분들은 보통은 진짜 결정적인 그런 촉발 요인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대인관계를 너무나도 많이 실패했고 이번에 진짜 결정적인 대인관계였는데 이걸 실패했어. 진짜로 변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서 오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은 보통 끝까지 가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든 나의 문제를 고치겠다. 그래서 긍정적이지 못한 이런 그런 패턴이나 성격들, 행동들을 고치겠다 하시는 분들이 온다면 그 자신의 문제를 이제 직면, 성찰, 해결까지 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자발적이지 못한 내담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이렇게 끌려오거나 범죄 행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권유 아니면 어떤 보상을 위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은 중간에 그렇게 많이 튕겨져 나갑니다. 자기의 동기가 제일 중요한 거네요. 그쵸. 저희 채널에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는 언제까지나 영업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설득을 잘하는 좀 방법이 있을까요? 한국인에게만 좀 통하는 설득 방법. 확실히 한국인들이 이제 세계의 다른 이제 나라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설득을 더 잘하고 싶어하는 동기가 있고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집단주의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내가 의견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다른 의견이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고 이제 본능도 다 다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것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한국인들은 저 사람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의견에 반대를 하고 있구나. 공격하는구나. 예,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그런 유사 논문들을 보면 개인주의 문화권보다는 동아시아 쪽, 그리고 중앙아시아 쪽의 그런 집단주의 문화권에 가진 분들이 이렇게 거절을 당했을 때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심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조금 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하자면 세계적인 심리학자 로버트 차일든이라는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엄청 유명한 책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인구수 대비 판매 수가 대한민국이 제일 많거든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찐 감정이 있다, 설득에.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집단주의 문화권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나랑 비슷하다라고 인식되는 경우가 무의식적으로든 아니면 의식적으로든 많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집단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의 다른 사람들을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만약에 아들이 있다고 쳐보면 철수야, 너 어제 데려온 그 친구 명수가 굉장히 좋은 애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철수가 아버지에 대해 갖는 신뢰감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 집단을 칭찬하는 것, 집단을 높여주는 것,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좋은 설득의 그러니까 내가 방법으로. 내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집단을 칭찬해주고 거기서 네네. 신뢰를 쌓고 내 의견을 얘기하라. 그 설득받는 자의 그런 집단을 칭찬하는 것, 그럼 그리고 예를 그의 주변 친구들을 예를 들어 칭찬하는 것. 클라이언트가 1대1로 지금 상담을 해요. 그런 데 방법이 있을까요? 뭐 여행사의 기업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그 여행사를 다니는 직원이 왔으면 그 여행사 사용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계신 직원분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저는 좋게 느껴졌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갖는 신뢰감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것이 집단주의 문화권이 가지는 특징, 특히 한국에서 엄청나게 크게 가지는 그런 특징들이거든요.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겠네요. 그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는 간단한 좀 방법이 있을까요? 내 사람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방법. 가장 처음에는 온도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인간의 신체, 온도, 뭐 촉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감정들이.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몸이 가장 편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이 가장 쾌적해야 하고. 그래서 온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지금처럼 엄청 더운 날에는 굉장히 시원한 곳에서 만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쾌적하고 굉장히 이제 서늘한 그런 곳에서 만나서 시원한 음료수 같은 것을 이제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온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뭐 반대로 겨울에는 좀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온기로운 그런 곳에서 뭐 이제 따뜻한 커피라든지 따뜻한 음료수 뭐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한다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본인과 이렇게 자연스러운 케미를 유도하게 할 수 있겠죠. 또 있을까요? 뭐 상대방을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 상대방에게 오히려 뭐 훈수를 두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을 진짜 거리낌 없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리고 상대방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를 더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그런 조언을 구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과 친해지고 싶다. 내지는 난 당신을 어느 정도 무장을 해제하고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고 나의 바운더리 안에 두고 있다까지도 함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커피를 마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머리는 좀 어떤 스타일로 좀 뭐 2대8로 할까요? 3대7로 할까? 뭐 이런 아주 사소한 거라든지. 상담을 하시다 보면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있고 멘탈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멘탈이 강하고 약한 걸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회복 탄력성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상처를 받거나 강한 공격을 받으면 그것을 받고 나서 다시 일어나는 그 기간, 그것을 저는 멘탈이 강하다 약하다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멘탈이 무너지면 뭐 일주일씩 잠수를 타. 그거를 하루 아니면 1시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뭔가 훈련이 있을까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혼자 하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가장 좋은 방법은 상담사를 만나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인문학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상처를 받았던 것은 내가 그 이전에 받았던 어떤 경험과 좀 많이 연관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었는데 내가 조금 과민 반응을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명상을 계속 거듭을 하다 보면 사람 자체가 조금 강해지는 것은 있죠. 근데 어려워요. 왜냐면 명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잡생각들도 많이 들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감정을 먼저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고 나서 그것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감정은 결국에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제가 만약에 나이가 29살인데
27살이 저에게 반말을 해요. 초면인데. 저는 나보다 2살이나 어린데 왜 나한테 반말이지? 근데 이것의 생각의 근원적인 그런 것들은 이제 유교 문화권에서 나오고 한국 문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의 감정이 지금 불쾌해지고 굉장히 화가 나는 것인데, 이 생각을 조금 바꿔버리면 내가 많이 동안으로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리면 감정이 변하거든요.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주 높은 확률.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되네요. 그쵸. 결과적으로는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선 생각을 조금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그쵸. 효과가 많이. 네. 그래서 실제로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보통은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뭐 이렇게 긍정적인 문구들을 읽고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고 긍정적인 말을 내뱉고 내 인생의 성공과도 효과가 있다는 건가요? 매우 큰 효과가 있죠. 사람은 뭔가 구매를 하거나 뭔가를 살 때 이성적인 것을 통해서 더 많이 구매를 하나요? 아니면 감성을 더 많이 쓰나요? 감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이 다릅니다. 결코 이성적이지 못합니다, 인간은. 내가 설득을 할 때 이성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게 더 좋은지 감성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게 더 좋은지. 진짜 성공한 그런 자동차 판매원들은 이제 출근을 해서 고객에게 차를 소개시켜주기 전에 하는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 내부에 들어가서 그 핸들 있잖아요. 핸들과 그 의자 부분을 따뜻하게 데워놔요. 그러면 이 판매까지 연결되는 그 빈도수가 매우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감정적인 영역일까요? 이성적인 영역일까요? 감정적인 것. 그쵸. 결코 인간은 감정과 배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상담센터를 고를 때 좋은 상담사를 고르는 법. 가장 중요한 것은 학회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회는 크게 두 곳이 있는데 한국상담심리학회 그리고 한국상담학회, 이렇게 메이저 심리상담학회가 있거든요. 이 두 곳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상담학회라고 하면 이제 전문 상담사, 그리고 한국상담심리학회라고 하면 이제 심리상담사, 이 2급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그 사람은 최소한 수련을 겪었고 자격증 시험도 합격했고, 두 곳 중에 한 곳의 자격증이라도 없다면 뭐 여러 가지 막 자격증을 막 달아놓는 곳이 있어요.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가라로 취득한 자격증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 자격증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 주고 상담사 자격증 따는 데도 많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럼 상담을 하게 되면 가격은 얼마 정도 되나요? 이게 무료 상담사분들도 있어요. 수련을 받고 계신 분들, 의사로 치면 레지던트 정도인 거죠. 네. 그런 분들은 0원이거나 10,000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결국 못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본인이 가진 문제가 조금 많이 심플하면 그런 분들을 찾아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지금 공부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고 있기 때문에. 심리 상담사로서 이런 건 지켜야 된다. 심리상담사 윤리강령도 이렇게 막 있거든요. 비밀보장의 원칙, 뭐 2년 안에 뭐 사적인 만남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진솔하게 내담자를 대하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현재 내담자에게 드는 감정이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아,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내 마음속에 불편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네. 이랬을 때 정말로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솔성이거든요. 거짓된 포장을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된 포장을 하게 되면 둘 다 느껴요. 말하는 나도 느끼고, 그리고 듣는 내담자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이 이후에 그런 상담 과정들이 약간은 뒤틀리게 되거든요. 어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심리상담사가 되셨어요?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유아기 때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생후 2살 때인가 그때쯤 두 분 다 가출을 하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친할머니 손에서. 그 어린 시절에 그런 방황을 겪다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조금 실패를 했어요. 제가 원하는 방향을 잘 몰랐고, 그 이후에 이제 자퇴를 하게 되었죠. 자퇴를 하게 되면 이제 국가에서 숙려제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무조건 너는 심리상담을 받아라, 그래야 너를 자퇴 처리 시켜주겠다, 뭐 그런 것인데, 상담을 받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그때 이제 저희가 몰랐던 많은 그런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렇게 체계화시키지 못했던 그런 진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적성, 나의 장점들과 나의 강점들을 깨닫는 것들, 그런 여러 가지의 아주 많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될 수도 있는 그런 기점을 상담에서 맞이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나도 저런 심리상담사가 돼야겠다. 도전의 민족! 화이팅! 화이팅!